자구나. 어? 잘 자고 좋은 꿈 꾸거라. 음. 은희에 갚은 꿩. 까투리 타령. 까투리 타령은 전라도의 지리산부터 함경도의 백두산까지 전국의 유명한 산으로 꿩 사냥을 간다는 내용의 전라도 민요예요. 인성덕목 감사. 인성열기. 선배님, 우리 새끼들을 살려주어서 감사합니다. 인성사전. 고마움을 나타내는 인사를 감사라고 해요. 인성전래 사자성어. 역지사지. 바꿀역, 땅지, 생각사, 갈지. 상대편과 처지를 바꾸어 생각하라는 뜻으로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는 것을 말해요. 옛날 한 선비가 과거를 보러 한양에 가고 있었어. 한양은 멀고 먼 길이라서 오르락내리락 고개를 넘고 넘실넘실 강을 건너 굽이굽이 산을 지나고도 며칠을 더 가야 했지. 얼마나 걸었을까? 갈 길은 멀고 마음은 바쁜데 다리는 묵직, 허리는 뻐근, 걸음을 뗄 수가 없었지. 조금만 쉬었다 가야겠어. 선비는 길가 너럭바위에 걸터 앉았어. 그때 풀숲 사이로 무엇인가 움직였어. 사르락 사르락. 풀숲에 뭐가 있나? 선비는 조심조심 숨을 죽이고 소리를 따라갔어. 그런데 글쎄, 구렁이 한 마리가 새끼 꿩이 있는 둥지를 향해 입을 쩍 벌리고 있었어. 선비는 재빨리 활을 꺼내 구렁이를 향해 쏘았어. 휴, 다행이다. 하마터면 새끼 꿩이 모두 죽을 뻔했구나. 이런, 어두워지기 전에 빨리 서둘러야겠다. 꿩들아, 몸 조심하고 잘 살거라. 선비는 산으로 난 좁은 길을 따라 걸어갔어. 그런데 길을 잘못 들었는지 날이 저물도록 길은 끝이 보이지 않았어. 그때 희미한 불빛이 깜빡이며 선비의 발걸음을 이끌었어. 수풀을 헤치고 가보니 웬 작은 기와집이 있었어. 방 안에는 어룽어룽 호롱불이 흔들리고 있었지. 안에 누구 있소? 문이 삐걱 열리며 어여쁜 안악이 나왔어. 한양으로 가는 길인데 날이 저물어 더 갈 수가 없구려. 하룻밤 묵어가도 되겠소? 안악은 살며시 고개를 끄덕이고는 깨끗한 방을 내주었어. 그리고 따뜻한 저녁상까지 차려주었지. 먼 길을 오느라 피곤했는지 선비는 훈훈한 아랫목에 눕자마자 까무룩 잠에 빠졌어. 얼마나 지났을까? 찌릿찌릿 팔다리가 저리면서 컥컥 목이 조여오는 느낌이 들었어. 참으로 고약한 꿈이로구나. 숨을 쉴 수가 없어. 선비가 눈을 번쩍 떠보니 구렁이가 온몸을 친친 휘감고 있는 게 아니겠어요? 선비는 온몸이 와들와들, 심장이 벌렁벌렁 뛰었지만 있는 힘껏 호통을 쳤어. 왜 나를 죽이려 하느냐? 구렁이는 선비의 호통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씩씩 혀를 내밀며 더 세게 조였어. 네가 오늘 내 남편을 활로 쏘아 죽였다. 너를 죽여 남편의 억울한 한을 풀어야겠다. 선비는 숨이 막혀 죽을 것 같았지만 정신을 놓지 않으려고 눈을 부릅떴어. 컥! 나를 잡아먹어도 좋으니 컥! 컥! 자, 잠깐 내 얘기를 좀 들어보거라. 컥! 그제야 구렁이는 스르르 몸을 풀었어. 선비는 후유 숨을 내쉬었어. 네 사연을 듣고 보니 참 미안하게 되었구나. 하지만 네 남편 구렁이에게 잡아먹히려던 새끼 꿩들도 아주 불쌍했다. 그래서 내가 꿩을 도운 것이지 네 남편이 미워서 죽인 것은 아니다. 그러니 마음의 한을 풀거라. 나 또한 꿩을 살리기 위해 옳은 일을 한 것인데
너에게 죽는다면 억울하기 그지 없을 것이다. 선비의 말을 듣고 잠시 생각에 잠겨있던 구렁이가 나지막이 말했어. 그렇다면 잘잘못은 하늘이 가르도록 맡겨보자. 자정이 되기 전에 뒷산 절에서 종이 3번 울리면 하늘의 뜻인 줄 알고 너를 살려주겠다. 이 밤중에 누가 종을 울린단 말이냐. 집 떠나 깊은 산 속에서 이렇게 죽게 되었구나. 선비는 한숨만 푹 내쉬었어. 댕, 댕, 댕. 아니, 이럴 수가. 아니, 이럴 수가. 너는 참 운이 좋구나. 하늘은 내 편이 아니라 네 편인가 보다. 그러고는 구렁이가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어. 희뿌옇게 날이 밝아오자 선비는 서둘러 뒷산 절로 올라갔어. 세상에, 나를 위해 꿩들이 종을 친 것이로구나. 선비는 피를 흘리고 죽어있는 꿩들을 양지 바른 곳에 정성껏 묻어주었어. 자신을 위해 목숨을 내놓은 꿩들의 보은을 선비는 평생 잊지 않았어. 이야기 속 낱말 사전. 꿩, 닭과 비슷한 크기의 새로 몸에 알락달락한 검은 점이 많고 꼬리가 길어요. 수컷은 장기라 부르고 암컷은 까투리라 부르지요. 은혜 깊은 꿩 이야기에서처럼 전래동화에서 꿩은 은혜를 아는 동물로 자주 등장해요. 종, 시계가 없던 시절에는 시간을 알려주거나 신호를 보내는 수단으로 종이 사용되었어요. 우리나라에서는 지금도 한 해가 시작되는 12월 31일 자정에 보신각에서 33번 종을 치며 새해 소망을 기원해요. 자정, 밤 12시를 가리키는 말로 하루가 끝나는 시간과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는 시간을 의미하기도 해요. 또한 옛 이야기 속에서는 모두 잠든 한밤중에 무서운 일이나 신비로운 일이 일어나는 시간으로 표현되지요. 인성전래 요술 항아리. 은혜 갚은 꿩에 담긴 새 이야기. 옛날 사람들은 하늘을 자유롭게 날아다니는 새를 신비로운 동물로 여겼어요. 우리 민족은 좋은 새는 길조라 하여 장신구나 기구 등에 그려 넣어 가까이 두고 불길한 새는 흉조라 하여 가급적 피하고 혹시나 보게 되면 행동을 조심했지요. 우리 민족의 새에 얽힌 재미있는 이야기를 살펴볼까요? 꿩이 꿩꿩, 까치가 깍깍, 수수께끼 놀이. 꿩 한 마리가 꿩꿩꿩. 개똥아 개똥아 수수께끼 놀이하자. 꼭 맞히면 용치. 까치 한 마리가 깍깍 깍깍. 꾸순아 수수께끼 놀이하자. 못 맞히면 메롱. 자, 개똥이와 꾸순이처럼 동물들의 소리에 귀 기울여 보면서 수수께끼를 풀어보세요. 내 목과 다리를 좀 봐. 아주 길지? 난 목과 다리가 긴 것뿐만 아니라 수명이 긴 새로도 유명해. 그래서 부모님 회갑 때 내 무늬가 있는 옷을 지어드리고 장수를 기원했어. 또한 내 깃털이 흰빛이라 깨끗함을 상징하기도 한단다. 나는 누구일까? 학. 뭐뭐 설날은 어저께고요. 우리 설날은 오늘이래요. 이 노래는 설날이면 부르는 노래야. 바로 이 노래에 내 이름이 나와. 나는 기쁜 소식을 가져다 주는 새야. 사람들은 아침에 내가 울면 반가운 손님이 오신다고 믿는단다. 그런데 설 전날이 왜 내 설날인지 궁금하지? 그건 내 이름이 설 전날인 섣달 금음을 가리키는 아찬설날과 비슷해서 그렇게 불리게 된 거란다. 자, 나는 누구일까? 까치. 나는 삼국시대부터 훈련을 통해 사람들을 위해 사냥을 했지. 고려시대에는 나의 뛰어남이 중국까지 알려져서 선물로 보내지기도 했어.
그때부터는 전문적으로 나를 키우는 사람들뿐 아니라 귀족들까지도 나를 훈련시켜 사냥하는 것을 즐겼지. 나의 주인을 수알치라고 부르고 내 꼬리에 다는 이름표를 시침이라고 한단다. 나는 누구일까? 매. 우리는 암컷과 수컷의 이름이 달라. 옛날에는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온 장군에게 우리의 깃털을 꽂아주기도 했어. 그리고 싸움에서 지고 나면 깨끗이 물러나는 모습을 보고 사람들은 우리를 덕을 갖춘 새, 덕조라고 부르기도 해. 우리는 누구일까? 꿩. 나는 가장 먼저 아침을 알리는 동물이야. 새벽에 우는 내 모습을 보고 한때 사람들은 앞날을 알려주는 동물이라며 나를 신성하게 여겼어. 그래서 신에게 제사를 지낼 때는 나를 제물로 바치곤 했단다. 나는 누구일까? 닭. 시치미를 뗀다고? 자기가 한 일이면서도 아닌 척하는 행동하는 것을 시치미를 뗀다라고 해요. 그런데 이 말은 매와 관계 있는 말이에요. 옛날 우리 조상들은 야생 매를 잡아다가 길들여 사냥을 하는데 이용했어요. 그때 잘 길들인 사냥매를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매의 꼬리에 쇳불로 만든 이름표를 달아주었지요. 그 이름표가 바로 시침이에요. 사냥매를 슬쩍 훔쳐간 사람이 매의 꼬리에 달린 시치미를 떼고 자기 매인 것처럼 행동하는 것에서 나온 말이에요. 꿩이 꿩꿩, 까치가 까까, 숨바꼭질 놀이. 꿩 한 마리가 꿩꿩꿩. 개똥아, 숨바꼭질 놀이하자. 날 찾으면 용치. 까치 한 마리가 깍깍깍깍. 끝순아, 숨바꼭질 놀이하자. 못 찾으면 메롱. 개똥이와 꾸순이처럼 눈 크게 뜨고 꿩과 까치를 찾아보세요. 매. 날카로운 발톱과 매서운 눈초리, 그리고 뾰족한 부리를 가진 사나운 동물이에요. 매의 이런 모습을 보는 것만으로도 팔다리가 부들부들 떨리지요. 용맹스러운 모습 때문에 매는 귀신을 쫓는 동물로 여겨졌어요. 옛날 사람들은 집안에 매 그림을 걸어놓고 잡귀의 침입을 막았지요. 봉황. 상상 속의 동물인 봉황은 머리에 아픈 기린, 머리에 뒤는 사슴, 목은 뱀, 꽁지는 물고기와 같다고 생각했어요. 또 꿩의 머리, 원앙의 몸, 학의 다리, 앵무새의 부리를 하고 있다고 여기는 사람들도 있었지요. 옛사람들은 이런 봉황을 옷이나 침구에 수놓고 건강과 화목을 기원했어요. 꿩. 꿩은 옛날부터 바르고 덕 있는 동물로 알려졌어요. 그래서 꿩 가족이 함께 있는 모습을 담은 그림으로 집을 장식하고 꿩의 덕을 본받아 가족이 화목하게 지내기를 바랐어요. 원앙. 부부가 함께 덮고 자는 이불을 원앙 금침이라고 해요. 원앙 금침에는 원앙 한 쌍이 다정하게 그려져 있어요. 원앙은 실제로도 암컷과 수컷의 금실이 좋기로 유명한 동물이에요. 수컷은 암컷을 안전하게 지켜주느라 밤낮 없이 암컷의 곁을 맴돌지요. 원앙이 수놓아진 이불은 이렇게 부부가 백년 해로하며 화목하게 살자라는 뜻이 담겨 있어요. 학. 오래 사는 십장생 중에서 식물의 대표인 소나무와 동물의 대표인 학을 그린 그림을 송학도라고 해요. 이 그림은 장수와 건강을 상징하지요. 특히 학을 100마리 그려놓은 송학도는 100살까지 건강하게 사세요라는 기원이 담겨 있어요. 또 학 한 마리가 소나무 위에 올라가 있는 그림은 한 해 동안 건강하게 사세요라는 뜻을 담고 있어 새해에 어른들께 선물해 드렸어요. 닭. 어둑한 새벽녘에 가장 먼저 아침을 부르는 동물이에요. 그래서 옛날 사람들은 닭이 어둠 속에서 기승을 부리는 귀신이라 도깨비를 쫓는 동물이라고 여겼어요.
그래서 닭 그림을 방 안에 걸어놓고 잡귀나 나쁜 기운이 들어오는 것을 막았지요. 또 닭은 벼슬을 상징하기도 해서 과거 시험을 준비하는 사람들이 곁에 두고 장원 급제하기를 기원하기도 했어요. 철학이 담긴 생각 장면. 선비는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구렁이와 약속한 시간이 되자 댕댕댕 종이 울렸어요. 깊은 밤에 누가 선비를 위해 종을 울렸을까요? 종이 울렸으니 이제 선비는 어떻게 될까요? 구렁이의 아내는 약속대로 선비를 살려줄까요? 아니면 약속을 어기고 남편을 죽인 원수를 갚을까요? 내가 구렁이 아내라면 어떻게 할까 하고 상상하여 이야기해 보세요. 옛날부터 전해 내려오는 덕목이자 많은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꼭 갖추어야 할 태도 중 하나가 역지사지, 즉 상대방의 입장에 서서 생각해 보는 거예요. 옛 이야기는 각각 등장인물의 생각과 행동을 모두 들여다볼 수 있기 때문에 역지사지의 태도를 기르기에 좋은 자료가 되지요. 구렁이의 아내, 선비, 그리고 꿩이 되어 각각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는 기회를 가져보세요. 이야기 속 속담 사전. 원수는 물에 새기고 은혜는 돌에 새겨라. 물 위에 손가락으로 글씨를 써봐. 금세 지워지지? 그렇듯 나쁜 일은 물 위에 새긴 듯 오래 두지 말고 잊으라고. 반대로 돌에 새긴 것은 잘 지워지지 않지? 그렇듯 은혜는 돌에 새긴 것처럼 오래오래 잊지 말고 꼭 갚아야 해. 알쏭달쏭 논술 산맥. 꿩나라 감사장. 꿩나라 왕이 새끼 꿩들을 구해준 선비에게 고마움을 담은 감사장을 주었어요. 내가 꿩나라의 왕이라면 이 이야기 속 등장인물이나 내가 읽은 동화책의 등장인물 중에서 누구에게 감사장을 줄지 생각해보고 감사장의 빈자리에 들어갈 글을 써 넣어보세요. 감사장. 선비는 위험을 무릅쓰고 꿩들을 구해주었기 때문에 고마움을 담아 이 감사장을 드립니다. 꿩나라 왕. 이야기에 등장하는 인물이 누구인지, 그리고 그 인물들이 어떤 말과 행동을 했는지 파악할 수 있어야 이야기의 내용을 바르게 이해할 수 있어요. 또 그 등장인물의 말과 행동에 대해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어야 그 안에 담긴 교훈까지도 알게 되지요. 이야기 속에 등장하는 인물을 하나하나 떠올려 보고 바른 행동을 한 인물을 찾아보세요. 이야기 속 작가 생각. 과거를 보기 위해 한양으로 가던 선비가 구렁이에게 잡아먹힐 뻔한 새끼꿩을 구해주는 장면에서 힘없고 작은 생명을 아끼고 보호하는 마음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선비가 쏜 화살을 맞고 죽은 구렁이의 아내가 슬픔을 견디지 못하고 선비에게 복수를 하려는 장면에서는 모든 생명이 똑같이 소중하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선비가 좀 더 신중하게 생각하지 못하고 구렁이를 죽인 자신의 경솔함을 뉘우치자 구렁이 아내는 자정 전에 뒷산절에서 종이 3번 울리면 살려주겠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정말로 한밤중에 꿩이 머리를 부딪혀 종을 울린 덕분에 선비는 목숨을 구하게 되지요. 은혜를 잊지 않고 갚는 꿩을 통해 우리는 베품에 대한 감사하는 마음을 배우게 됩니다. 여러분도 은혜 갚은 꿩 이야기를 통해 은혜를 베풀고 갚음의 의미, 그리고 생명 존중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글 작가 김혜선. 인성 가꾸기. 감사란 고마움을 나타내는 인사를 말해요. 감사에 관한 명언. 행복은 바로 감사하는 마음이다.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그날 해야 할 일이 있음을 감사하라. 가장 축복받는 사람이 되려면 가장 감사하는 사람이 되라.
요술부채, 가야금. 가야금은 오동나무로 된 공명판에 명주실을 꼬아서 만든 12줄을 손가락으로 뜯어 소리내는 악기예요. 청아하고 부드러운 소리가 특징이에요. 인성 덕목, 배려, 인성 열기. 이렇게 배려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라뇨. 얼른 들어와서 물 마시고 쉬었다 가세요. 인성사전. 도와주거나 보살펴 주려고 마음을 쓰는 것을 배려라고 해요. 인성전래 사자성어. 과유불급. 진할과 오히려 류. 안일불 미칠급. 모든 사물이 정도를 지나치면 도리어 안 한 것만 못하다라는 뜻이에요. 산속 깊은 마을에 오순도순 정답게 살아가는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있었어요. 어느 날 그 집에 한 스님이 찾아왔어요. 계십니까? 시원한 물 한 대접만 주시겠습니까? 아휴, 날도 더운데 고생이시네요. 잠시 쉬었다 가시지요. 스님은 마루에 앉아서 땀을 식히고는 다시 길을 떠났어요. 아니, 웬 부채지? 스님이 놓고 가셨나 보네. 나중에 오다 가다 들르면 전해주게 잘 놔둡시다. 그나저나 오늘은 유난히 푹푹 찌는구려. 날도 더운데 그 부채 좀 써봅시다. 할머니가 빨간 부채를 들고 팔랑팔랑 붙이자 갑자기 할아버지 코가 엿가락처럼 쭉 늘어났어요. 깜짝 놀란 할머니가 파란 부채를 들고 펄렁펄렁 붙이자 이번에는 할아버지 코가 쏙 들어가더니 목도 자라목처럼 줄어들었지요. 거참 신기하네. 거참 신기하네. 영감, 아무래도 요술부채인 모양이구려. 그때 마침 골목을 지나가던 욕심쟁이 할아버지가 이 모습을 보게 되었어요. 여보게, 날이 덥구먼. 나도 그 부채 좀 빌려주게. 내가 요즘 더워서 잠을 못 자서 말이야. 그 부채로 붙이면 잠이 솔솔 올 것 같은데. 미안하네. 이 부채는 내 것이 아니라서 빌려줄 수가 없네. 그러지 말고 좀 빌려주게. 그럼 우리 집 돼지와 바꾸세. 아니면 이 놀이개는 어떤가? 할아버지는 절대 빌려줄 수 없다고 손사래를 쳤어요. 에이, 모르겠다. 그럼 이 수밖에. 순간 욕심쟁이 할아버지가 부채를 낚아채더니 주랭랑을 쳤어요. 아니 여보게, 부채 이리 주게나. 할아버지가 욕심쟁이 할아버지 뒤를 쫓아갔지만 다람쥐처럼 어찌나 빨리 도망을 가는지 도저히 잡을 수가 없었어요. 휴, 이제는 안 쫓아오겠지. 이 요술부채를 실험해봐야 하는데. 옳지, 저기 홍서방이 있군. 욕심쟁이 할아버지가 물을 마시는 홍서방에게 살살 부채질을 했더니 빠지직 바가지 깨지는 소리가 들리면서 코가 불쑥 튀어나왔어요. 아이고 내 코, 사람 살려. 얼씨구나 좋을시고, 빨간 부채로 코베기 만들고 파란 부채로 코 고쳐주고, 이 부채를 이용해서 돈이나 벌어볼까? 욕심쟁이 할아버지는 빨래하는 개똥 엄마에게 부채질을 하고 단잠 자는 사또에게 부채질을 한 뒤에 대장간 돌쇠에게도 부채질을 했어요. 해구머니 일을 어째? 사또 코가. 아 뜨거. 아이고 내 코. 얼마 후 욕심쟁이 할아버지는 늘어난 코를 고쳐준다는 방을 붙였어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구름처럼 몰려왔어요. 좋구나 좋아. 뻥 먹고 알 먹고 도랑 치고 가지 잡고 마당 쓸고 엽전 줍고.
소문을 들은 사또가 욕심쟁이 할아버지를 불렀어요. 늘어진 코를 부여잡고 어쩔 줄 몰라 하는 사또를 보자 욕심쟁이 할아버지는 키득키득 웃음이 나왔죠. 어이쿠, 사또나리, 걱정 마십시오. 제가 말끔하게 해결합죠. 그러고는 파란 부채질 한 번으로 고쳐주고 어마어마한 치료비를 받았어요. 돈도 많이 벌었는데 이제 이 부채로 무엇을 할까? 무슨 재미있는 일이 없을까? 요술 부채의 주인이 된다면 무엇을 하고 싶나요? 부채에 있는 철학이 담긴 생각 장면을 참고하여 자유롭게 이야기해 보세요. 아이고, 심심하다, 심심해. 하루 세끼 고기 반찬도 지겹고 코 고쳐주는 장난도 지겹네. 옳거니 내 코 한번 붙여볼까? 살랑살랑 빨간 부채를 붙였더니 가래떡처럼 늘어난 코가 말랑말랑해졌어요. 그런데 쭉쭉 늘어난 코가 쑥쑥 위로 올라가기 시작했어요. 점점 길게 늘어난 코는 와장창 기와장을 깨고 와자작 새 둥지를 부수고 쑥 구름을 뚫고 올라갔어요. 그리고 옥황상제 정원에 열린 천도복숭아를 후두둑 후두둑 떨어뜨리고서야 멈췄지요. 욕심쟁이 할아버지의 코를 보고 깜짝 놀란 옥황상제가 소리쳤어요. 기이한 일이로고. 여봐라, 저것이 무엇이기에 얘까지 올라온 것이냐? 당장 끌어올려 보거라. 어기영차 올리세, 어기여차 당기세. 그러자 욕심쟁이 할아버지의 몸이 붕 떠올랐어요. 놀란 할아버지는 얼른 파란 부채를 붙였어요. 그랬더니 몸이 더 빠른 속도로 위로 올라가면서 와장창 지붕을 깨고 와자작 나무를 부수고 구름을 뚫고 하늘로 올라갔어요. 그런데 그만 코를 잡아당기던 신하들이 코를 놓쳐버리고 말았어요. 으악, 사람 살려! 욕심쟁이 할아버지가 살려달라고 외쳤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지요. 욕심쟁이 할아버지는 다시 푹 구름을 뚫고 와자작 나무를 부수고 와장창 지붕을 깬 뒤 땅으로 떨어졌어요. 욕심쟁이 할아버지는 퉁퉁 부어오른 코를 잡고서 몇 날 며칠을 끙끙대며 앓다가 죽었어요. 이야기 속 낱말 사전. 요술. 옛 이야기를 읽다 보면 현실에서는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고는 해요. 바로 요술의 힘이지요. 힘없고 가진 것 없이 착하고 바르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요술은 통쾌함과 함께 희망을 주지요. 코. 우리의 얼굴 한가운데 자리하고 있는 코는 냄새를 맡는 기관이에요. 사람마다 생김이 다른 코는 딸기코, 매부리코, 주먹코 등 코의 모양에 따라 부르는 말이 많이 있어요. 옛사람들은 특히 큼직하고 두툼한 코는 복을 부르는 코라고 생각해서 복코라고 불렀어요. 천도복숭아. 매끄럽고 털이 없는 작은 복숭아인 천도복숭아는 예로부터 하늘나라에서 열리는 열매로 여겨졌어요. 그래서 신선이나 옥황상제가 먹는 귀한 과일로 생각한 것이지요. 그러한 이유로 천도복숭아는 냄새만 맡아도 병 없이 오래오래 살 수 있는 신비한 열매이며 귀신을 쫓는 열매로도 여겨졌어요. 인성절레 요술 항아리. 요술 부채에 담긴 부채 이야기. 부채는 바람을 일으킨다는 의미의 부치다와 막대를 뜻하는 채가 합쳐져 만들어진 말로 옛날 사람들에게 여름에 없어서는 안 될 소중한 물건이었어요. 부채의 종류와 쓰임, 만드는 방법을 자세히 살펴보아요. 부채장수 할아버지, 부채는 어디에 써요? 옳거니, 질문 한번 잘했다. 부채의 쓰임은 한두 가지가 아니란다. 그 쓰임을 한번 들어볼 테냐? 네, 정말 궁금해요. 가르쳐 주세요. 뭐냐? 귀 활짝 열고 잘 듣거라. 이야기 속 문화 산책.
살랑살랑 바람도 붙여주고 예스러운 멋도배인 우리 부채의 쓰임을 살펴보아요. 후두둑 후두둑 갑자기 내린 비를 피할 때 머리 위로 부채를 척 올려요. 먼지 풀풀 나는 흙바닥에 앉을 때 부채를 깔고 앉아요. 앵앵 귀찮은 모기와 파리를 부채로 허이허이 쫓아내요. 쨍쨍 내리쬐는 햇살이 눈부시면 부채로 그늘을 만들어요. 둘이서 속닥속닥 비밀 이야기를 주고받을 때에 부채로 입을 가리고 말해요. 후끈후끈 열기가 올라 더울 때 부채를 붙이면 상쾌한 바람이 일어요. 이리 오너라 라고 말하지 않아도 부채를 움직이면 알아들어요. 길을 가다가 피하고 싶은 사람을 만나면 부채로 살짝 얼굴을 가려요. 옛사람들의 필수품이었던 부채의 또 다른 쓰임새를 알아볼까요? 선비들이 시조나 소리를 할 때 부채로 장단을 맞추거나 곡식이나 음식이 담긴 그릇을 덮어두는 용도로도 쓰였어요. 그리고 불을 지필 때 바람을 일으키고 물건을 머리에 일 때 또아리처럼 사용되었어요. 부채장수 할아버지, 부채는 어떻게 만들어요? 왜? 너도 부채를 만들어 보려고? 예, 단오날에 부모님께 선물해 드리려고요. 아이고, 기특하구나. 그럼 부채 만드는 방법을 잘 알아두거라. 부채는 여름철 최고의 선물이에요. 여름 생색은 부채요. 겨울 생색은 달력이다. 달력이라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요. 더위가 시작되는 단오에는 더위를 휘휘 날려보내는 부채를 새로운 한 해를 기다리는 겨울에는 다음의 달력을 선물해 주는 것이 좋다는 말이지요. 특히 단오에 친구나 가족에게 부채를 선물하면 더위와 함께 나쁜 기운을 쫓아내고 깨끗하고 시원한 바람을 맞게 된다고 믿었어요. 이번 단오에 사람들에게 부채를 선물해 보는 건 어떨까요? 대나무를 가늘게 쪼개어 부채살을 만들어요. 이 과정을 부채살을 일군다라고 해요. 2. 백지 위에 같은 간격으로 부채살 붙일 자리를 만들고 한지에 풀칠을 해요. 3. 풀이 마르기 전에 부채살을 놓아요. 4. 부채살이 모이는 곳에 두꺼운 종이를 붙여 고정시켜요. 5. 얇은 한지에 풀을 칠해서 부채살 위에 덮어요. 이 과정을 초배라고 해요. 6. 그리고 색 한지를 또 붙여 도배를 해요. 7. 부채살이 모이는 곳 앞뒤에 모양낸 종이를 붙이고 꾹꾹 눌러요. 8. 동그랗게 부채 모양으로 오려요. 9. 가장자리에 테두리를 감싸 선을 둘러요. 이 과정을 변선 두르기라고 해요. 10. 부채에 자루를 붙여 완성해요. 철학이 담긴 생각 장면. 요술부채로 무엇을 할까? 저런 욕심쟁이 욕심은 한도 끝도 없네요. 요술부채로 부재가 된 욕심쟁이가 또 다른 궁리를 하고 있어요. 욕심쟁이는 이제 요술부채로 무엇을 할까요? 여러분이 요술부채의 주인이라고 생각하고 마음껏 상상해 보세요. 그리고 코가 길게 늘어나면 불편하기만 할까요? 혹시 늘어난 코 덕분에 편리한 일은 없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술부채로 사람들을 늘려주고 사또에게 큰 상금을 받은 욕심쟁이가 몹시 심심했나 봐요. 요술부채를 가지고 있는 욕심쟁이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 이야기해 보세요. 그리고 쭉쭉 늘어난 코 때문에 일어날 수 있는 이야기를 상상해 보며 재미있는 이야기도 만들어 보세요. 코가 늘어나 우주까지 갔다가 외계인에게 혼쭐이 난다는 내용, 동물들과 줄넘기를 한다는 내용 등 상상의 세계 속에서는 어떤 일도 일어날 수 있지요. 이야기 속 속담 사전. 욕심이 사람 죽인다.
욕심이 너무 지나치면 사리를 분별하지 못하고 위태로운 일까지 거리낌 없이 하게 된다는 뜻이야. 욕심쟁이 영감도 끝내는 목숨을 잃었지. 알쏭달쏭 논술산매. 만약에 여러분에게 붙이면 무엇이든 늘어나는 노란 부채, 붙이면 무엇이든 줄어드는 초록 부채가 있다면 그림을 보며 어떤 부채로 붙이고 싶은지 부채를 색칠해 보세요. 또 빈 곳에 늘어나게 하고 싶은 것, 혹은 줄어들게 하고 싶은 것을 그린 후 색칠하세요. 세상에는 늘어나야 할 것도 많고 줄어들어야 할 것도 많아요. 그림을 보며 각각의 장면이 늘어나야 할지 줄어야 할지를 생각하면서 색칠해 보세요. 물난리가 났을 때 줄어야 할 물, 줄어야 할 쓰레기, 늘어야 할 쌀처럼 정답이 눈에 보이는 것도 있지만 책이 줄었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실컷 놀고 싶으니까. 도둑을 더 많이 늘려서 서로 싸우다가 사라지게 하는 건 어떨까? 하는 등 새로운 상상을 해보세요. 전래랑 명작이랑 피노키오. 요술부채와 명작동화 피노키오는 거짓말에 대한 이야기예요. 다음 피노키오의 그림을 보고 두 아이의 닮은 점을 이야기해 보세요. 제페토 할아버지는 나무 인형에게 피노키오라는 이름을 지어 주었어요. 피노키오는 제페토 할아버지가 사주신 책을 팔아서 극장에 갔어요. 피노키오가 책을 잃어버렸다고 거짓말을 하자 피노키오의 코가 길어졌어요. 피노키오가 용서를 빌자 코가 원래대로 돌아왔어요. 피노키오는 집으로 가지 않고 장난감 나라로 갔어요. 당나귀로 변한 피노키오는 험상궂은 남자에게 팔려갔어요. 피노키오는 발버둥을 치다 그만 바다에 빠지고 말았어요. 피노키오는 상어 뱃속에서 제페토 할아버지를 만났어요. 집에 돌아온 피노키오는 거짓말을 하지 않는 착한 아이가 되었어요.